(2008년 6월 17일) 아침, 인천 강화군 송해면의 한 시골 마을에서 47세 여성이 16세 딸을 학교에 태워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딸은 수업 도중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조퇴했습니다. 오후, 어머니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1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 뒤 모녀의 휴대전화는 동시에 꺼졌고 14일 동안 이 두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종교에 빠진 여성의 자발적 잠적으로 판단했고 수색은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뒤 해안가 갈대밭에서 부패한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이 여성의 집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사는 이웃이었고 딸이 평소 오빠라 부르던 26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그의 일당은 이미 2년 전에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120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경주 김씨 집성촌에 장례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상여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는데 죽은 이가 마을에서 가장 젊은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윤모 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7세 아내와 16세 딸 하나, 그리고 군복무 중인 아들 하나를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관 앞에서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딸 김모양은 교복 차림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김모양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16살 소녀의 눈은 관 위에 놓인 국화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눈밭 사이로 바람소리만 남은 윤모 씨의 정원에는 검은색 무쏘 승용차 한 대가 마당 한켠에 세워져 있었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몰던 차였습니다. 운전석 등받이가 뒤로 젖혀진 채 그대로였고 조수석 수납함에 고속도로 영수증 몇 장이 꽂혀 있는 채 아무도 그 차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깐 내려서 돌아올 것처럼 무쏘는 마당인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시어머니 그리고 딸, 군대에 간 아들 하나,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약 4억 7천만 원. 화성 발안의 인삼밭, 인천의 아파트와 강화 곳곳에 흩어진 전답을 합치면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이 윤모 씨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험금이 더해졌습니다. 남편 사망 후 수령한 보험금은 2억 원 이상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성촌이란 울타리가 없는 마을입니다. 한 집의 사정이 다른 집의 저녁 화제가 되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는 장례식 조문 행렬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2억. 그 숫자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서 논두렁 옆 평상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 윤모 씨는 텅 빈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는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남편 자리에 놓인 빈 숟가락을 치우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마을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마을이 기억한 것은 오직 숫자 2억이라는 소문뿐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아는 일이 있었습니다. 26살 윤모 씨의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특별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같은 강화도 키이중학교를 나온 선배 하영민, 후배 이민영과 함께 일정한 수입 없이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동창 연모 씨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하영민은 27, 이민영은 24, 연모 씨는 같은 26. 넷 모두 하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훗날 직업 없이 함께 거주해온 이 세 사람이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은일은 보험금 소민을 접한 뒤 하영민을 찾아갔습니다. 한탕해서 돈을 나눠 갖자. 그것이 안은일이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하영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민영과 연모 씨도 합류했습니다. 4월 초에서 중순 사이 4명으로 구성된 강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동기는 유hin비, 대상은 500m 거리의 이웃. 수십억 원대의 재산가를 향해 무직 청년 넷이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안은일은 곧바로 중고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색상도 연식도 외형도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승용차였습니다. 이 차의 용도는 단 하나, 범행이었습니다. 승용차는 마을 어귀에 주차되었고 누구도 그 차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윤모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찾고 있었습니다. 4월 20일 특정 교회에 신도로 등록한 것이 그 시작이었고 이전에 교류가 없던 종교 관계자와 이웃 여성 등 새로운 사람들이 윤모 씨 곁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닫혀있던 집 대문이 남편이 떠난 뒤에는 자주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쌓아놓은 울타리가 남편이 떠나자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안은일은 그 열린 대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오고 누가 돌아가는지, 윤모 씨가 몇 시에 딸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몇 시에 집으로 돌아오는지, 시어머니의 외출 시간, 딸의 학교 시간, 집에 혼자 남는 시간대까지. 앞으로 70일에 걸쳐 그는 그 집의 하루를 통째로 외울 작정이었습니다. 4월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모 씨의 마당에는 남편의 검은색 무쏘가 서 있었고 마을 어귀에는 안은일의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한 대는 떠난 사람이 남긴 차였고 다른 한 대는 다가올 재앙을 싣고 온 차였습니다. 5월이 되자 안은일, 하영민, 이민영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모 씨는 모의에만 참여하고 실행에는 빠지기로 했지만 나머지 셋은 매일같이 윤모 씨의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조차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관찰 일정을 정하고 저녁이면 파악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윤모 씨의 집은 송해면 하도리 마을길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1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뒷산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집 앞으로는 마을길이 지나갔는데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폭이었고 이웃집들의 담장이 낮아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놓고 감시하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마을 구조. 안은일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5월 중순 어느 주말 오후 20대 중후반의 남자 2명이 윤모 씨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마치 보험 설계사나 교회 관계자처럼 반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남자는 윤모 씨의 검은색 무쏘에 함께 탔습니다. 운전석에 윤모 씨, 조수석에 딸 김모양, 뒷좌석에 정장 차림의 남자 둘. 무쏘가 마을길을 빠져나가는 것을 이웃 주민이 목격했는데 그 주민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서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고. 자연스러워 보였다는 것, 그 한마디가 이 사건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안은일은 윤모 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었고 김모양은 안은일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찾아온 청년들을 윤모 씨가 경계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낯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라는 이름이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방문은 두세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안은일 일행은 윤모 씨의 일과를 체크했습니다. 아침 몇 시에 딸을 강화읍의 고등학교까지 태워다 주는지,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시간대가 있는지, 집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70일이라는 준비 기간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언제 들어가고 어떻게 제압하고 어디서 빠져나올 것인지를 치밀하게 짜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윤모 씨에게는 다른 종류의 불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윤모 씨의 집에는 도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귀중품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여성의 집이 쉬운 표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집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윤모 씨는 불안했고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2008년 6월 16일 윤모 씨는 보안업체를 불러 1층 단독주택 외벽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4개에서 6개 사이의 카메라가 집 주변을 비추도록 했고 보안 경비 시스템 전체를 완비하려 했으나 그날 하루 만에 모든 작업을 끝내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업자가 외벽에 카메라 브래킷을 고정하고 나사를 조이는 동안 윤모 씨는 이 카메라들이 자신과 딸을 지켜줄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CCTV 렌즈가 마당을 향해 고정되던 바로 그 시각, 마을 어귀에는 안운일의 승용차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안에서 혹은 승용차 근처 어딘가에서 4사람은 내일의 일정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6월 16일 밤에서 17일 사이 안운이를 포함한 가해자들은 윤모 씨의 집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지 채 하루도 안 되는 밤이었습니다. 카메라의 녹화 테이프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카메라가 비추는 각도와 범위가 완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뒷산 쪽에서 접근하는 사람까지 잡아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윤모 씨가 도둑을 막기 위해 세운 방어벽은 도둑이 아닌 것이 찾아오는 밤에 설치되었습니다. 자물쇠를 달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올 사람 앞에서 자물쇠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CCTV가 찍어줄 얼굴은 이미 이 마을에서 이름과 주소가 알려진 이웃의 얼굴이었고 그 이웃은 카메라가 아직 완전히 작동하기 전에 움직일 계획이었습니다. 하루. CCTV 설치와 범행 사이의 간격은 단 하루였습니다. 만약 보안 시스템 전체가 그 전날 완성되었더라면, 만약 카메라가 뒷산 방향까지 비추고 있었더라면, 만약 설치를 하루만 앞당겼더라면, 그러나 그 만약은 실현되지 않았고 6월 17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윤모 씨는 평소처럼 딸을 학교에 태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소에 시동을 걸고 김모양이 조수석에 앉고 강화읍까지 이어지는 마을길로 나서는 매일 반복되던 아침 일과였습니다. 딸을 학교 정문 앞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모 씨의 무소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는 시각은 오전 8시 10분경이었습니다. 뒷산에는 이미 4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17일 오전 8시 10분경 윤모 씨는 김모양이 강화읍 고등학교에 내려준 뒤 무소를 몰고 송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모양은 그날 수행평가 시험이 있었고 교실에서 답안지를 펼치고 연필을 쥐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16살 소녀가 시험지 위에 글씨를 적고 있던 그 시각, 어머니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모 씨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뒷산 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안운일, 하영민, 이민영, 연모 씨. 흉기를 든 채 집 안으로 들이닥친 이들 앞에서 윤모 씨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47세 여성 혼재였고 상대는 20대 남성 4명이었습니다. 남편은 2달 반 전에 죽었고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윤모 씨는 제압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윤모 씨를 차량에 태웠습니다. 70일간 파악한 일과표대로 집에 혼자 돌아오는 시간대를 정확히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동 중 차량 안에서 하영민이 윤모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어머니를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을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견뎌야 했을 그 시간에 대해서는 팩트로 확인된 사실 외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윤모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돈만 주면 해치지 않겠다. 딸을 불러내면 인질로 잡고 있다가 돈을 넘겨받은 뒤 딸과 함께 살려주겠다. 목숨과 딸의 안전을 맞바꾸는 조건이었습니다. 윤모 씨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흉기 앞에서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상태에서 그 약속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운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윤모 씨의 집안 전화기를 이용해 114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모양이 다니는 강화읍 고등학교의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통화였습니다. 114 교환원이 번호를 안내했고 안운일은 그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 통화는 녹취되었습니다. 훗날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될 녹음 파일이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안운일은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번호를 확보한 가해자들은 윤모 씨에게 딸을 조퇴시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윤모 씨가 김모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수행평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연필로 답안을 적는 소리 사이로 김모양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김모양이 전화를 받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나와.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고 빨리 나오라고. 김모양은 망설였습니다. 수행평가 도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다고. 친구도 없는데. 시험 도중에 혼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품고 있던 외로움이 불쑥 튀어나온 것인지 그 한마디의 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16살 소녀가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한 말 중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김모양은 담임에게 조퇴를 말하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교실 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를 걸어 교문까지 나가는 발소리. 학교 정문 앞에는 안운일의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김모양이 차에 탔습니다. 70일간 준비한 남자들의 계획대로 딸은 스스로 차에 올라탄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해자들은 2개 조로 나뉘었고 A조에는 하영민과 이민영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둘은 윤모 씨를 태운 무쏘를 몰고 강화읍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도착한 윤모 씨는 1억 원 인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통장 잔고 약 5억 원 가운데 1억 원만 찾는 것이었고 20대 남성 2명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1억 원만 찾는 것, 중년 여성 옆에 20대 남자 둘이 붙어서 있는 것. 평소 같으면 확인 절차를 밟거나 의심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정황이었지만 은행 직원은 범죄로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현금 다발이 카운터 위에 놓였고 1억 원은 가해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B조는 안운일이었습니다. 그는 승용차를 몰고 학교 앞에서 조퇴한 김모양을 태운 뒤 하영민, 이민영 조와의 합류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6살 소녀는 어머니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으니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김모양이 어느 시점에서 상황의 이상함을 눈치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강화군 안에서 2대의 차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에는 1억 원의 현금과 어머니가 타고 다른 한 대에는 수행평가를 마치지 못한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2 차는 하전면 창우리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건네받은 가해자들, 약속대로라면 이제 모녀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돈만 주면 해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딸과 함께 살려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윤모 씨는 가해자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고 집도 알고 얼굴을 아는 이웃이니까. 풀어준다는 약속을 지키면 윤모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낸 모두 하루 안에 잡힐 것입니다. 1억 원을 들고 도주한다 해도 신고 즉시 수배가 내려질 것이고 강화도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검문에 걸릴 것입니다. 가해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70일간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돈을 받고 풀어주겠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미끼였습니다. 어머니가 순순히 1억 원을 인출하게 만들기 위한, 딸이 스스로 차에 올라타게 만들기 위한 시한이 정해진 거짓말이었습니다. 1억 원이 가해자들의 손에 들어간 순간 그 거짓말의 유효기간은 끝났습니다. 은행을 나선 A조의 무쏘는 강화읍을 빠져나와 하전면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윤모 씨, 운전석에 하영민, 조수석에 이민영. 현금 1억 원이 차 안에 어딘가에 실린 채 은행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이제 모여를 풀어줘야 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무쏘는 합류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멈추지 않았고 차 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모 씨는 뒷좌석에서 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딸과 합류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커지자 하영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끄럽고 남편 보고 싶지? 2달 반 전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을 끌어다 쓴 한마디였습니다. 장례식에서 관 앞에 섰던 여성에게 이 남자는 죽은 남편을 조롱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윤모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누구에게 한 말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47살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문장이었다는 사실만은 확인되어 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영민이 윤모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무쏘는 달리고 있었고 이민영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서 47살 여성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오전에 딸을 학교에 태워다주고 집에 돌아와 납치당하고 차 안에서 성폭행당하고 은행에서 1억 원을 인출해 건네고 딸과 함께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가 남편 보고 싶지라는 조롱을 듣고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같은 날 오전에서 오후 사이 몇 시간 안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윤모 씨의 시신을 무쏘에 실은 채 이동을 계속했습니다. 같은 시각 B조의 승용차에는 안운일과 김모 양이 타고 있었습니다. 16살 소녀는 아직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학교를 나왔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행평가를 마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고 나는 친구가 없다고 말했던 그 문장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는 강화군 하전면 창우리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우리 제방도로는 갈대가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있는 해안가 끼였고 군부대 통제구역 인근이라 지나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조빅한 길, 바닷바람 냄새가 갈대 사이로 스며드는 그 도로 끝에서 두 조가 합류했습니다. 오후 7시 20분경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갈대 너머로 석양이 건지는 시간 제방도로 위에 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안원일은 이 장소에서 김모량을 성폭행했습니다. 대학 국문과에 진학해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다고 꿈꾸던 16살 소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청년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성폭행 후 안원일은 김모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에 어머니가 납치되고 오후 7시 20분에 딸이 살해되기까지 약 11시간 동안 그 사이에 어머니는 성폭행과 강도를 당한 뒤 목 졸려 죽었고 딸은 수행평가를 중단하고 학교를 나와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딸에게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녀의 시신을 제방 아래 갈대밭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갈대가 사람 키를 넘는 높이로 흔들리고 있었고 바닷바람이 갈대 사이를 지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아래에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아무것도 덮이지 않은 상태였고 갈대 외에는 시신을 가려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뒤 네 사람은 1억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정확한 분배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돈으로 가장 먼저 산 것은 닛산 인피니티 승용차였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중고차 대신 고급 외제차를 몰겠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돈은 서울과 안산 일대의 유흥업소에서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 강화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추지대교를 건너 안산 방면으로 이동한 뒤 뿔뿔이 흩어져 은신했습니다. 윤모 씨의 무쏘는 강화군 내가면에 버려졌고 안운일의 승용차는 마을 어귀에서 사라졌습니다. 창우리 세랑 아래 갈대밭에는 어머니와 딸이 남았습니다. 6월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었고 바닷가의 습기가 시신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갈대는 바람에 흔들렸고 그 아래에서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아무도 이 갈대밭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18일 오전 윤모 씨의 시어머니가 강화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어제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손녀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시어머니 자신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 며느리가 자신을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경찰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갈래의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납치 가능성이었고 두 번째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자발적 잠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윤모 씨가 남편 사후 4월 20일 특정 교회에 신도 등록을 한 사실, 딸 김모양을 직접 조퇴시킨 점, 은행에서 1억 원을 인출할 때 동행한 20대 남성들에게 강제당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한 점,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종교에 빠진 여성이 거액의 헌금을 위해 돈을 인출하고 딸까지 데리고 기도원이나 종교시설로 잠적한 것이 아닌가. 경찰은 이 시나리오에 수사력을 집중했고 기도원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신고 당일 경찰은 이미 중요한 단서 하나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신고 접수 후 2시간도 되지 않아 은행 직원의 진술을 받은 것입니다. 은행 직원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윤모 씨가 통장 잔고 5억 원 가운데 1억 원만 인출했고 20대 남성 2명이 동행하고 있었다고,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이례적인 인출이었다고, 5억 원이 있는데 1억 원만 빼가는 것도 이상하고 중년 여성 옆에 젊은 남자 둘이 붙어서 있는 것도 이상했다고. 이 진술이 확보된 시점에서 정상적인 수사라면 즉각적인 상황 전파와 일제 검은 검색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20대 남성 2명의 인상 착위, 이동 방향, 차량 정보를 강화도 전역에 뿌리고 초지대교와 강화대교 검은소에서 출입 차량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진술은 접수되었을 뿐 실시간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6월 19일 강화군 내가면에서 윤모 씨의 검은색 무쏘가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혈흔이 수거되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몰다 마당에 세워두었던 바로 그 차. 조수석 수납함에 고속도로 영수증이 꽂혀 있던 그 무쏘가 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버려져 있었고 안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쏘 발견과 혈흔 수거, 이것은 종교 잠적 시나리오로는 설명되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종교시설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자기 차에 피를 흘리고 차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 방향은 납치 쪽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어야 했습니다. 수사본부가 설치된 것은 6월 20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고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였고 무쏘의 혈흔이 발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가해자들이 초지대교를 건너 안산까지 이동하고 닛산 인피니티를 구입하고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도주 체계를 갖추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사본부가 설치된 뒤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모녀의 휴대전화 마지막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어머니 윤모 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곳은 송해면 당산리 일대였고 딸 김모양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곳은 하전면 창후리 일대였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꺼졌다는 것은 모녀가 분리되었다는 뜻이었고 자발적 잠적이라면 함께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납치를 시사하는 단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머니의 마지막 발신지 송해면 당산리 일대만 수색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발신지 창우리는 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창우리, 그곳은 모녀의 시신이 갈대밭에 놓여있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경찰이 김모양의 휴대전화 발신지를 수색했더라면 제 방 아래 갈대밭에서 시신을 발견했을 것이고 사건은 며칠 안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경찰은 송해면과 당산리 일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기도원, 종교시설, 산중 암자까지 탐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 24일이 돼서야 수색 범위를 강화군 전 지역으로 확대했지만 그때에도 창우리는 여전히 수색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부대 통제구역 인근이라 접근이 까다로웠을 수도 있고 딸의 발신지 정보가 수사팀 내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시신은 14일 동안 갈대밭에 방치되었습니다. 그 사이 강화읍 곳곳에는 미귀가자 수배 전단이 붙었습니다. 전단에는 윤모 씨와 김모양의 관내 얼굴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미귀가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해자 넷뿐이었고 그 넷은 안산의 유흥업소에서 1억 원을 쓰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훗날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모녀의 휴대전화 최종 발신지에 대한 수색을 좀 더 치밀하게 했더라면 납치적 수사를 강화해 일찌감치 용의자 추적에 나섰을 것이라고. 2008년 7월 1일 오전 10시 50분. 실종 14일 만에 경찰은 마침내
하전면 창후리 해안가 제방을 수색했습니다. 갈대밭 안쪽 수로 근처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누운 채로 딸은 엎드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6월 중순의 더위와 바닷가 습기 속에서 14일간 방치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부검 결과 납치 직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교복 치마에 체크 무늬 천연, 사가서 갈대줄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종교 잠적이라는 판단은 처음부터 틀린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미귀가자 수배 전단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살인 용의자 수배 전단을 붙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게 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14일 만에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게 다가와 접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종이는 반으로 접혀 있었고 연필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숫자와 한글이 섞인 짧은 메모, 차량 번호였습니다. 이 주민은 윤 씨가 실종 전부터 마을 어귀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며칠째 세워져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집성촌에서는 마을길을 오가는 차 한 대의 변화도 일상의 풍경에 금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이었고 이 주민은 습관처럼 차 번호를 적어둔 것입니다. 윤모 씨가 실종된 이후 그 승용차가 마을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미귀가자 수배 전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단순 실종이라 생각해 경찰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이 살인 용의자 수배로 바뀌는 것을 보고 나서야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낸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윤 씨 실종 전까지 있던 승용차가 실종 이후 보이지 않는다. 주민이 경찰에게 전한 말은 이것이었고 접힌 종이 위의 번호가 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차적조회에 들어갔습니다. 번호판에 연결된 소유자 이름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안운일. 윤 씨의 이웃인 26살 무직 남성. 수사팀은 안운일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뒤 은행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6월 17일 윤 씨와 함께 은행에 왔던 20대 남정 2명의 인상착의와 안운일의 사진을 대면 확인한 것입니다. 은행 직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날 윤 씨 옆에 서 있던 남자 중 하나가 이 사람이라고. 차적조회가 첫 번째 고리를 풀었다면 두 번째 고리는 통화 내역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은 안운일의 통화 사용 기록을 조회했고 그 안에서 6월 17일자 통화 한 건을 찾아냈습니다. 114 안내 전화. 범행 당일 오전 안운일이 114에 전화를 걸고 김모양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전화번호를 문의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통화는 114 시스템에 자동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녹취 파일을 재생하자 안운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학교 이름을 말하고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짧은 통화. 그것은 윤 씨를 납치한 직후 딸을 조퇴시키기 위해 학교 번호를 알아낸 바로 그 순간의 녹음이었습니다. 70일간의 준비, 정장을 입고 찾아가 쌓은 위장, 차량 교체와 도주 경로 설정, 그 모든 치밀함이 3초짜리 전화 한 통에 무너졌습니다. 114에 전화를 건 것은 가해자들이 윤 씨 집 전화기를 사용해 직접 건 것이고 안운일의 이름과 음성이 고스란히 기록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의 직감이 적어놓은 차량 번호 하나, 114 교환원이 기계적으로 녹취한 통화 파일 하나, 이 두 개의 바늘구멍 같은 단서가 70일간의 범행 계획을 관통했습니다. 수사팀은 안운일의 소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운일은 범행 직후 강화도를 빠져나와 경기도 안산 일대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에서 인피니티로 교체한 상태였고 자신의 휴대전화 대신 타인 명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었지만 1억 원의 대부분은 이미 탕진한 뒤였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사고 유흥업소를 전전하고 술과 도박에 돈을 쓰다 보니 불과 3주 만에 1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10일 경찰은 안산에서 안운일을 검거했습니다. 안운일은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고 나머지 공범 3명의 소재를 진술했습니다. 7월 11일 하영민, 이민영, 연모 씨가 차례로 검거되어 4명 전원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윤모 씨가 납치된 6월 17일로부터 24일 만이었습니다.
4명 모두 자백했습니다. 범행 동기, 준비 과정, 실행 경위, 시신 유기 장소까지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돈 때문이었다고 했고 풀어줄 수 없어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4명은 시종 일관 고개를 숙인 채 진술했고 후회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어디까지 진심이었는지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원 자백이 끝난 뒤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안훈일과 하영민의 입에서 같은 문장이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자백이 나오게 된 경위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7월 11일 4명이 전원 검거된 뒤 하영민은 취조실에서 진술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녀 살해 사건 전체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계획을 주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안훈일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훈일이 주동자이고 자신은 따라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진술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주동자와 가담자 사이에 양형 차이를 만들어 자신에게 내려질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안훈일 귀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유치장, 같은 시기에 조사를 받고 있던 안훈일은 하영민이 자신을 몰어 뜯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습니다. 안훈일의 보복은 단순했습니다. 하영민이 자신을 물어뜯으려 한다면 자신도 하영민의 과거를 꺼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훈일이 꺼낸 과거, 그것이 2006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2006년 4월 24일 밤 경기도 시흥. 하영민과 안훈일은 19살 여성 하모 양을 납치했습니다. 하모 양은 하영민의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시흥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하영민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영민은 납치한 여동생을 미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5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돈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몸값 협상이 실패하자 하영민과 안훈일은 하모 양을 살해했고 시신을 시와호 인근 하천변 땅속 10m가 넘는 깊이의 스티로폼으로 덮어 안매장했습니다. 7월 12일 안훈일과 하영민은 구속되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하영민은 2006년 여죄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타내려고 여동생을 납치했지만 몸값을 챙기지 못해서 살해했다고. 자신의 피를 나눈 이복 여동생을 아버지에게서 5천만 원을 뜯어내기 위한 인질로 사용했다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죽여버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시와호 인근으로 출동했습니다. 2008년 7월 13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인근 하천변 굴착기 한 대와 전경 100여 명이 투입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훈일과 하영민이 진술한 지점을 중심으로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10m 넘게 파내려 가자 흰색 스티로폼 조각이 흙 사이로 드러났고 스티로폼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2년 2개월. 19살 다방종업원이 땅속에 묻혀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녀가 서 있던 자리는 시흥의 다방 카운터 앞이었고 죽은 뒤 그녀가 놓인 자리는 시아오 옆 하천변의 흙속이었습니다. 2006년 4월 30일 아버지가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9일 뒤 몸값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경찰은 하영민과 안훈일을 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습니다. 그 석방이 2년 뒤 강화도에서 모녀 2명의 목숨값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발굴 현장 옆에 하모 양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흰 천에 덮여 실려 나오는 유골을 본 순간 부모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기다렸던 부모였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고 협박 전화를 받았고 경찰이 용의자를 조사했다가 풀어주는 것을 지켜봤고 그 뒤로 아무런 소식 없이 2년이 넘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유골 앞에서 터져나온 울음은 슬픔인 동시에 2년 2개월간 축적된 무력감의 폭발이었습니다. DNA 채취가 진행되었고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경찰도 가족도
그 유골이 하모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죄가 밝혀짐으로써 사건의 윤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8년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는 단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시흥의 이복 여동생 살해에서 시작되어 2년의 공백을 거쳐 2008년 강화도의 모녀 살해로 이어진 연쇄살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의 대상은 자기 피를 나눈 가족이었고 두 번째 살인의 대상은 500m 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목디는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안 되니까 죽이고 1억 원을 받고 나서도 죽였습니다. 총 피해자 3명, 하모양, 윤모 씨, 김모양, 19세, 47세, 16세. 한 사건이 아니라 2년에 걸친 연쇄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살인은 자기 피를 나눈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일 인천지법원 317조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지법 제13형영부, 재판장은 함상훈 부장판사였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안운일, 하영민, 이민영, 연모 씨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넷 모두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는데 그 태도가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무감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공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70일간의 범행 준비 과정, 납치와 성폭행, 1억 원 인출, 모녀 살해, 시신 유기, 2006년 여죄까지 순서대로 입증했고 피고 측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으며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영민은 여전히 안운일이 주동자라고 주장했고 안운일은 하영민이 살해를 직접 실행했다고 맞섰습니다. 4차 공판이 열린 것은 2008년 11월 5일 오후였습니다. 이날은 유족과 가해자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한 날이었고 317조 법정의 방청석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피해자의 큰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모 씨의 시댁 쪽 친척이었고 이 재판에 유족 대표로 출석한 것이었습니다. 반대쪽에는 가해자 가족 7,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민의 어머니, 안운일의 아버지, 연모 씨의 아버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법정, 같은 시각,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마주 앉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큰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피고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때문에 집안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됐다고, 그리고 극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극형. 그 두 글자에는 4월에 남편을 잃고 6월에 며느리와 손녀를 잃은 군대에서 돌아온 조카만 남은 가족의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4월에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고 2달 반 뒤에 아내와 딸이 이웃에게 살해당한 집안.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를 모두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큰아버지는 그 조카 대신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가해자 가족이었습니다. 하영민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혼한 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어렵게 자랐다고,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눈물을 닦으며 내뱉은 그 문장은 같은 법정에서 큰아버지가 극형에 처해달라고 말한 직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불쌍하다는 그 어머니의 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납치해 5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죽인 사람이었고 47세 여성을 차 안에서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구박을 받으며 자란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이 3명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방청석의 양쪽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운일의 아버지와 연모 씨의 아버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 유족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고 아들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아버지들의 뒤쪽 피고인석에서 4명의 청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절이 아들의 죄를 덜어줄 수 있는 것인지 법정은 판단해야 했습니다. 2009년 1월 23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함상훈 부장상은 선고문을 읽기 전 하영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하영민 사형, 안운일 무기징역, 이민영 무기징역, 연모 씨 징역 5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영민은 2006년 이복 여동생 살해와 2008년 모녀 살해에서 모두 직접 살해 유행을 담당한 주범이며 3명의 목숨을 빼앗은 죄질이 극히 무겁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안운일에 대해서는 범행을 처음 제안한 인물이지만 직접 살해 실행 여부에 다툼이 있는 점을, 이민영에 대해서는 하영민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과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연모 씨는 모의에만 참여하고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5년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형이라는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매달려 있었고 방청석 한쪽에서는 한숨이, 반대쪽에서는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영민의 어머니는 아들이 불쌍하다고 말한 바로 그 입으로 소리 죽여 울었고 유족 쪽 방청석에서는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극형을 요청했던 큰아버지는 이날 선고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형에서 무기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하영민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안원일과 이민영도, 연모 씨도 항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고등법 10부. 같은 사건, 같은 피고인, 같은 증거, 같은 피해자. 달라진 것은 법정의 위치와 재판장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부장판사는 하영민에 대해 1심의 사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안원일과 이민영에게 무기징역, 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한 단계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한 단계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사형은 국가가 생명을 끊는 형벌이고 무기징역은 살아서 갇히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 1심은 죽음을 선택했고 2심은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는 이랬습니다. 하영민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독자적 생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에서 극형은 지나치며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 성격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 이 3가지가 감형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는 사람은 2가지 서로 다른 두 반응 중 하나를 보일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범죄자에게도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사법의 본질이라는 관점입니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며 인간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극형의 적용에는 최대한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3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에게 교화의 여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관점입니다. 하영민은 2006년 이복 여동생을 납치해 5천만 원을 요구하다 실패하자 목 졸라 죽이고 암매장했습니다. 2년 뒤 강화도에서 47세 여성을 차 안에서 성폭행하뒤 목 졸라 죽이고 16세 소녀까지 같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3사람을 죽이고 2사람을 성폭행하고 1사람은 땅속에 묻어 2년간 가족이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에게 교화의 가능성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일까요? 피해자의 큰아버지가 법정에서 극형을 요청했던 그 목소리는 이 관점에 서 있었습니다. 두 관점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고 두 관점 모두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다만 팩트만을 놓고 보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1심 재판장은 사형제도가 존재한 이상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2심 재판장은 극형은 지나치며 참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법, 같은 증거, 같은 사건, 다른 결론. 양측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 복원을, 피고인 측은 추가 감형을 요구하며 대법원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2009년 7월 9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영민 무기징역, 안운일 무기징역, 이민영 무기징역. 연모 씨 징역 5년.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사건에 대해 내린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2008년 6월 17일 납치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22일 만에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영민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국제 엠네스티는 2007년 12월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영민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009년 1월은 이미 사형이 11년간 집행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2심이 사형을 무기로 바꾼 것이 이 흐름과 무관한지 아니면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인지 재판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시간은 그 맥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난 2009년 7월 9일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나 무죄 주장은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4명 모두 범행을 인정했고 증거는 명확했고 법적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형을 사는 사람들의 시간과 되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만약이라는 단어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가정법입니다. 이 사건에는 최소한 3개의 만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3개 모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만약, 2006년으로 돌아갑니다. 2006년 4월 하영민과 안운일은 이복 여동생 하모양을 납치해 5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화호 인근에 10m 넘는 깊이로 안매장했습니다. 부친이 실종 신고를 했고 9일 뒤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경찰은 하영민과 안운일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습니다. 만약 2006년에 이 두 사람을 석방하지 않았다면, 만약 경찰이 시화호 인근을 수색해 하모양의 시신을 찾아냈다면, 만약 몸값 요구 전화의 발신지를 추적해 물증을 확보했다면 하영민과 안운일은 2006년에 구속되었을 것이고 2008년 6월 17일의 강화도에서의 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윤모 씨는 아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고 평범한 화요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김모 양은 수행평가 시험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에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석방된 두 사람은 2년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살았고 그 2년 사이에 윤모 씨의 남편이 죽고 보험금 소문이 돌고 안운일이 범행을 제안하고 70일간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의 석방은 2008년의 범행에 자신감을 부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잡히지 않았다는 경험이 다시 해도 된다는 착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만약이 실현되지 않은 대가는 2명의 목숨이었습니다. 2006년에 1명이 죽었고 그 석방이 만들어낸 2008년에 2명이 더 죽었습니다. 두 번째 만약, 2008년 6월 16일로 돌아갑니다. 이날 윤모 씨는 보안업체를 불러 집 외벽에 CCTV 4-6대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수차례 도둑이 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중품이 사라졌고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고 혼자 남은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CCTV였습니다. 6월 16일에 설치가 시작되었지만 보안 경비 시스템 전체가 완성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카메라가 촬영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모든 각도를 커버하지 못했고
특히 뒷산 방향은 사각지대였습니다. 만약 CCTV 설치를 하루만 앞당겼다면, 만약 6월 15일에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었다면, 만약 뒷산 방향까지 카메라가 비추고 있었다면, 6월 16일 밤부터 집 부근에 주차하고 감시를 시작한 가해자들의 모습이 녹화되었을 것이고, 그 영상은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가해자들이 CCTV의 존재를 인지하고 범행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CCTV는 하루 늦었습니다. 설치된 다음 날 아침에 범행이 벌어졌고, 카메라는 범인의 얼굴을 잡기도 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윤모 씨가 외벽에 단 카메라 렌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지만, 그 노력과 재앙 사이의 간격은 단 하루였습니다. 하루, 24시간. 범행 준비에 70일을 쓴 가해자들에게 이 하루의 차이는 행운이었습니다. 윤모 씨에게 그 하루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문턱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약, 2008년 6월 18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달입니다. 이날 경찰은 은행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통장 잔고 5억 원 중 1억 원만 인출, 20대 남성 2명 동행, 이례적인 거래 패턴. 이것은 명백한 납치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납치보다 종교 잠적의 무게를 싣고 검문과 상황 전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의 진술을 접수한 즉시 강화도 전역에 검문을 실시했다면, 만약 초지대교와 강화대교에서 출입 차량을 확인했다면, 만약 딸 김모양의 최종 발신지인 하전면 창우리를 수색했다면, 시신은 14일이 아니라 이틀 안에 발견되었을 것이고, 가해자들은 강화도를 빠져나가기 전에 검문에 걸렸을 것입니다. 이 경우 모녀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부패가 진행되기 전에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가해자들이 1억 원을 탕진하며 도주하는 24일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종교시설과 기도원을 탐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고, 딸의 최종 발신지는 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14일 동안 갈대밭에 방치된 시신은 심하게 부패했고, 수사본부 관계자가 훗날 인정한 것처럼 모녀의 휴대전화 최종 발신지를 좀 더 치밀하게 수색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 개의 만약, 2006년의 석방, 2008년 6월 16일의 CCTV, 2008년 6월 18일의 초동수사. 이 세 지점에서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의 결말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개 모두 불발되었고, 세 개의 불발이 겹쳐진 자리에 3명의 시신이 놓였습니다. 이 사건을 개인의 악행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안훈일이 탐욕스러웠고 하영민이 잔인했고 이민영이 따라갔고 연모 씨가 방조했다고 정리하면 사건은 4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로 완결됩니다. 물론 그 정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범행을 저지른 4사람에게 있으며 그들은 무기징역과 징역형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 책임 뒤에는 구조적 실패가 있습니다. 2006년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수사 역량의 문제였고, 2008년 초동 수사에서 납치 가능성을 후순위에 둔 것은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딸의 휴대전화 발신지를 수색하지 않은 것은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들은 개인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빈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빈틈은 개인의 악의보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악한 사람은 감옥에 넣을 수 있지만 느슨한 시스템은 감옥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빈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전과자 관리의 부실. 2006년 살인 용의자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한 뒤 추가 수사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초동 수사 판단 기준의 부재, 실종 신고 접수 시 납치 가능성과 자발적 잠적 가능성을 동시에 추적하는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수사 정보 공유의 실패. 어머니의 발신지와 딸의 발신지가 서로 다르다는 정보가 수사팀 내에서 교차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 대한민국 경찰은 초동수사 매뉴얼을 강화했고 실종신고 접수 체계를 개편했으며 다수의 개선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그 개선 조치의 배경에 이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들이 누적된 결과인지는 정확히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빈틈이 사라졌다고 확인할 방법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2006년에 석방된 두 사람이 2008년에 다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시스템의 빈틈은 한 번의 개선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빈틈은 사건이 터질 때만 보이고 사건이 잊힐 때 다시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빈틈이 다시 벌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김모양은 대학 국문과에 진학해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 시험을 보던 중 엄마의 전화를 받고 교실을 나섰고 친구가 없다고 중얼거리며 교문을 빠져나갔습니다. 16세 소녀가 쓰고 싶었던 시나리오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소녀가 쓰지 못한 이야기 대신 이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남았을 뿐입니다.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120가구가 모여 사는 경주 김씨 집성촌은 2026년 현재에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윤모 씨가 살던 1층 단독주택과 안운일이 살던 집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500m입니다. 2008년 6월 16일 윤모 씨가 외벽에 달았던 CCTV는 범인을 한 프레임도 찍지 못한 채 의미를 잃었습니다. 하영민과 안운일, 이민영은 무기징역 확정 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2009년 7월 9일 대법원 확정일로부터 계산하면 이들이 수감된 시간은 17년에 가깝습니다. 무기징역 수용자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형 집행 후 20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500m 거리의 이웃이 70일간 준비한 탐욕이 딸을 살리려 1억을 건넨 어머니의 모성을 짓밟은 사건. 그것이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이 남긴 한 문장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